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벌써 거의 한 달째 식당 문을 일찍 닫거나 테이블에 앉는 걸 제한하는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아주 극심한 상황입니다. 영업을 못하더라도 임대료, 고정비용, 인건비 이런 건 무조건 나가야 되니까 이게 빠르게 한계 상황에 치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생존권 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영업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대책이 적절하게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 제기를 한 배경인데, 오늘은 이 벼랑 끝에 선 자영업자들에게 지금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혹시 다른 나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고 접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월 6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 뉴스들 먼저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몇 가지 중요한 경제 뉴스 좀 전해주세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지금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이자 상환을 유예받고 있는 부채가 꽤 많은데 이거 실제로 이제 이자를 상환하세요라고 하기 시작하면 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하고, 네네.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있어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 금융권들 협회부터 시작해서 금융권의 수장들이 모여서 신년 행사를 좀 갖거든요.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갖지 못하고 신년사를 내놓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어제 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음, 정책 당국하고 금융권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 등으로 잠재돼 있던 리스크가 올해는 본격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것인데요. 특히 부채 수준은 이렇게 높아져 있는데 금융하고 실물 간 괴리가 확대된 상황에서 충격이 조그맣게 와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음,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을 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라는 이제 언급도 같이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백신은 공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종식되고 실물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현재 백신 수급 상황이나 또 접종 등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안에도 이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 같아 보이지 않다는 게 조금 더 우려스럽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뒤쪽으로, 그러니까 이자 상환은 유예시켜 놓고 일단 돈을 빌려줘서 위기를 좀 벗어나도록 해놓은 것들이 올해 1년을 지날 수가 있을까에 대한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국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던 이런 부실들이 예. 올해는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에 대해서 좀 걱정을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한 150조 정도의 부채가 실제로는 이자를 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일단은 안 받겠습니다 하고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유예 네, 받고 있는 그렇습니다. 분들 중에는 이자를 내세요 하면 낼 수는 있는 분들도 있고, 네. 아유 이자 내라고 하면 나는 못 내 하는 분들도 많이 섞여 있어서 어느 정도가 그렇게 되는지 지금 뚜껑 안 열어봐서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자를 두 번 유예를 해줬거든요. 예. 9월 달까지 한 번 유예를 해줬다가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해지니까 9월에 한 번 더 유예를 해서 지금 2월, 3월 정도까지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이나 유예를 해줬는데 또 한 번 더 해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금융권의 걱정이 있고요. 음. 계속해서 밀어놨을 경우에는 잠재적인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금융권은 더 이상은 유예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예. 감독 당국 입장에서는 앞서 이주열 총재가 걱정한 것처럼 이게 또 한꺼번에 터졌을 경우에는 실물 경기에 더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음. 좀 순차적으로 풀든지 아니면 한 번 더 유예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물 경기하고 실제로 저희가 느끼고 있는 괴리감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엄청나게 급등해 있죠. 작년 1년간 너무 많이 올라서 뉴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은행 등에서 돈을 빌려서 시장으로 대거 진입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는 지금 3,0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요. 작년에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코스피 지수가 당연히 1등입니다. 44.5% 정도가 올랐거든요. 네. 나스닥이 43%가 올랐고 중국의 심천 지수가 32% 정도가 올랐는데, 코스닥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물론 그 전에 너무 안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는 분석도 있지만
어쨌든 오른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실물 경기는 안 살아나는데 왜 주가만 오르지? 라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자 상환 유예하는 거 멈추는 시기도 3월이고 하필이면 또 네. 그동안 전 세계에서 거의 주요 증시 중에는 유일하게 공매도를 못하게 만든 게 우리나라 증시인데 네네네. 3월부터는 또 재개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잖아요. 하필 둘 다 3월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이 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당장 뭐 몇 포인트 안 남았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3천을 가는 것은 뭐 장중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든 아니면 종가 기준으로 가기는 갈 것 같은데,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워낙 강한 상태여서 뭐 실적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수급, 그러니까 사자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시는 어느 정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긴 한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3월이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공매도가 당장 3월 15일 재개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이 너무 급등해 있다라고 생각되는, 과도하게 급등해 있다라고 생각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매도가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한번 급락하기 시작하면 이른바 B2라고 하는 빚을 지고 지금 주식 투자해놓은 분들의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게 예. 약간 악순환의 고리로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물 경기 쪽에서는 당장 만약에 이자 상환 유예를 한 번 더 못 해주거나 아니면 일부라도 이제 이걸 갚아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작은 충격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이주열 총재의 얘기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러겠어요. 뭐 1년 동안 유예한 이자면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면 그것도 이제 원금의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에 따라서는 높을 수도 있고. 다른 뉴스 하나 보죠. 우리나라 선박을 이란군이 납포를 했어요. 네네. 이게 이란이 우리나라한테 받아야 될 원유판 돈 못 받아서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 말하면 안 줬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란의 주장대로라면 무슨 일이 네네네. 있었던 겁니까? 이란은 사실 이 돈 때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한국 선박이 수차례 해양 오염 활동을 해서 관련 고소가 들어왔고 이란 해양청에서 납포 등을 하는 사법 절차를 개시했다, 이렇게 이유는 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 70억 달러 정도가 현재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된 돈이 있거든요. 이란 이걸 돈, 그 돈이 이란 돈이에요? 예, 이란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유를 수입하고 이 대금을 이란으로 바로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대이란 제재 조치 때문에 이란하고 거래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예. 약간 저희가 편법 비슷하게 이걸 우리나라 은행에다가 원화로 보관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물건을 판 다음에 네. 그 대금을 이란에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그 은행에 보관했던 돈에서 빼가는 형태로 거래를 하고 있었거든요. 서로 포인트 쌓아두고 빼서 쓰고 그러고 있었군요.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2019년도 넘어서면서 제재를 당해서 예. 한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조 6천억 원 정도 되는 돈이 지금 우리나라 은행 두 곳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란이 최근에 워낙 코로나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예. 이거를 인도적 차원에서 백신을 구매하는 쪽에 활용을 하는 걸로 우리 쪽에 부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게 좀 진행되는 과정인데 속도가 안 나다 보니까 약간의 압박용 카드로 이걸 사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석유 사왔으면 돈 줘야 되는 거고 주면 좋은데 미국이 네네. 못 주게 하고 있어서 우리 돈 안 쳐하다 그 말이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받아야 되겠고 돈 쓸 곳 있으니까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여기에 또 하나 풀어야 될 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원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달러로 주고 하는 게 아니라 원화를 우리나라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예. 나중에 이 원화를 저희 수출하는 업체들이 빼가도록 하는 상태여서 이걸 이제 백신 퍼실리티라고 하는 국제적으로 같이 백신을 개발하고 공급하자는 WHO 밑에 있는 산하단체에 먼저 선구매 돈을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이란 예. 입장에서는 이 돈을 이 70억 달러를 넣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달러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그렇겠죠? 큰 돈을 예. 달러로 넣기 위해서는 미국의 은행을 거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미국의 은행을 거쳤을 경우에 또 한 번 동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란이 지금 조금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풀어야 될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심규성 씨가 주식 투자를 하시다가 수수료가 좀 싼 증권사가 없나 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어떤 증권사는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고 대신에 유관기관 수수료를 따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던데 증권사 수수료는 뭐고 유관기관 수수료는 뭐 이건 또 뭡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산다. 그러면 이 과정을 이제 슬로우 비디오로 찍어서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증권사 직원한테 혹은 증권사 프로그램한테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오라고 시키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증권거래소로 가서 입장료 내고 들어가서 삼성전자 한 주를 사가지고 이제 장바구니에 담아서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파트를 사도 잔금 내고 나면 등기부등본에 이 아파트 주인이 누구라고 따로 등록을 하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 직원이 거래소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예탁결제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삼성전자 주식 한 주를 누가 샀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등록 수수료는 또 내는 거고요. 이렇게 주식을 한 주 사려면 그래서 증권거래소 입장료도 내야 되고 예탁결제원 수수료도 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유관기관 수수료라고 업계에서는 부릅니다. 증권사 수수료는 무료지만 유관기관 수수료는 그게 증권사가 가져가는 돈이 아니니까 요거는 좀 따로 내세요 하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한 100만 원어치 정도 주식을 사거나 팔 때 두 기관의 수수료를 합치면 한 4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아닌데 뭐 한 1억 원어치 주식 사면 또 한 4천 원 정도는 이 정도 수수료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증권사는 받는 돈이 없냐 하면 없는 건데 이렇게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면 그럼 증권사는 어디서 돈을 법니까? 궁금할 수도 있으실 텐데 카드 회사들이 카드는 공짜로 발급해주고 나중에 그거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 받으면 이자로 돈 벌잖아요. 증권사도 이렇게 거래 수수료는 무료로 해주면서 주식 투자하는 고객들이 가끔씩 돈 빌려서 주식 투자할 때가 있는데 그때 돈 빌려주고 꽤 높은 이자를 받아서 메웁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피해가 많지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국민으로서 협조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의 시책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국가가 정당하게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요지의 헌법 소원을 자영업자들이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인 법무법인 위빈의 김남근 변호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쭤보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헌법 소원을 오늘 내신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소원 어제 냈었고요. 어제요? 예. 예. 그래서 어제 뭐 일부 보도도 됐습니다만 그 헌법소원에 참여하신 분이 이제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분 한 분하고 예. PC방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었는데 정부의 거듭되는 이제 영업 제한 조치로 뭐 호프집 같은 경우에는 한 8월 이후서부터 매출액이 한 50% 이하로 떨어지고 예. 또 이제 2.5단계로 격상된 시점에서는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30분의 1, 한 2.8% 정도밖에 영업이 이제 안 되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보상도 없이 영업 금지 조치를 제한 조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안 만들고 있으니 그리고 나서 협조만 하라고 하니까 이건 문제다, 위헌이다 그 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헌법 23조에 의하면 이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하면 이제 어로행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감염병에 관련해서 제한될 경우는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다른 이제 자영업자의 그런 영업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또 예를 들면 뭐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살처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예. 보상을 해주게 돼 있는데. 이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이제 보상을 하지 않으니까 또 평등의 원칙에도 좀 어긋난다,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영업하는 분들의 손실이라고 하는 게 집에 갖고 가던 돈 못 갖고 가는, 즉 그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월급이 안 나오거나 덜 나오는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히 못 가져가고 들어가는 돈도 계속 내야 되잖아요. 뭐 그렇죠. 임차료도 임대료가 있고. 이제 예. 부담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뭐 예를 들면 헌법소원에 참여하셨던 한 분도 이제 매월 700만 원, 한 분은 매월 500만 원씩을 하게 돼 있는데 예. 그 임대료도 이제 내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거기다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는 거는 그 제한 조치에 따른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시혜적인 조치를 하는 건데 그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이제 세희망 대출이라는 대출을 주로 이제 해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대출에 대해서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 4억 원 이상 이렇게 되게 되면 대출도 지원해 주는 거에 또 제한 대상이어서 그것도 예. 이제 못 받고 이제 이렇게 됐던 거죠. 뭔가 좀 조치를 해달라는 뜻인데 임대료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이게 지금은
임대하는 분, 그 건물주 상가 주인이 월세를 깎아주는 돈의 한 50% 또는 70% 정도를 정부가 그분이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사실상 정부가 내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이죠 현장에서는. 그래서 뭐 착한 임대료 인제 운동이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렇게 캠페인식으로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참여하신 분이 전체 임대인의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의 어떤 시혜적인 그 대책에 의존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이제 그 임대료에 대한 고통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전진적인 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제도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런 이제 코로나19와 같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그 임대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켜 준다라든가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료를 임대인 측에서 감액해 주게 되게 되면 또 임대인은 대부분 또 그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거든요. 은행으로부터 예. 대출을 받고 있으니까 예. 금융기관도 뭐 임대료를 조정해주고 세금도 조정해주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고통을 좀 사회의 여러 이해강사자들이 좀 분담해서 고통을 이제 이렇게 분담하자 이제 그런 식의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림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월세 깎아주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건물주나 가게 주인은 그 돈 못 받게 되니까 나는 그럼 은행이자는 어떻게 내느냐 하는 질문이고 은행들은 그럼 은행이 깎아주라고 하면 은행도 장사인데 그럼 그 돈 어디서 마련합니까 하면 결국은 정부에서 내주라 하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다 어느 한쪽이 다 한꺼번에 다 부담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임차인이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임차인으로서는 다 부담할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예. 조금씩 나눠서 분담을 하자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정부도 이걸 다 분담해 줄 수가 없잖아요, 임대료를. 예.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다 분담하라는 건 이제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이제 얘기가 되니까 서로 그것들을 나눠서 분담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자는 것이고 예. 임대인들에 대해서도 뭐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감면하게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비례해서 뭐 이자를 뭐 감면해주거나 뭐 유예해준다든가 예. 정부도 그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이제 감면해주거나 유예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조치를 같이 취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적 이제 조율들이 되고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임대료 조정을 해서 예. 공정하게 임대료 조정들을 하자라는 이제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법규에 차임 감액 제도라고 해서 실제로 하면 뭐 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 겁니까?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법에 의하게 되면 이제 임차인들이 임대료 감액 청구를 하게 되게 되면 예. 그거에 의해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해서 임대료를 이제 감액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네.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된 경우는 뭐 분쟁조정위원회를 하거나 아니면 법원에 가서 법원의 어떤 이제 직권으로 적정한 이제 감액 부분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감액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낯선 제도이고 예. 또 얼마를 어떻게 감액 청구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 제도를 이제 뭐 이용하고 있는 건 극히 이제 낮은 상황들이고요. 예. 그래서 임차인 단체들을 상가 임차인 단체들에서는 이제 이걸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가 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 네. 뭐 전부 100% 이제 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뭐 매출액의 그 임대료의 뭐 50% 정도를 감액한다든가, 매출이 무슨 50% 이상 떨어진 경우에 뭐 그거에 비례해서 감액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이제 만들어지면 네. 그런 걸 가지고 활발하게 협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기준도 없는 상태 속에서는 이제 임차인들이 그걸 협상하기도 좀 어려운 이제 그런 네. 상황이어서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자는 거고요. 또 사실 이 제도는 이제 일본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이제 감정 기법이 있어가지고 법원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제도 같은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어떠한 뭐 재해나 재난 때문에 못하게 되면 장사가 안 돼서 월세를 못 내게 되면 그때는 이런 경우에 이 정도 깎아주세요라고 하는 가이드라인들을 지자체가 만들어서 그걸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법원으로 대부분 많이 가고 있는데요. 예. 법원에 앞서서 이제 그 조정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해결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감정의 그 기준들이 있거든요. 뭐 슬라이딩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첫 달에는 뭐 80%를 깎아줬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렇게 계단식으로 슬라이딩식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그 다음에는 뭐 70%, 60%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감정 방법들이 있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그 조정을 하거나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가지고 임대료 감액 그런
제도들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적용이 되면 우리도 해봐야 돼서 구체적인 좀 궁금함이 생겨서요. 그럴 경우에는 건물주 혹은 뭐 가게 주인, 임대인은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제 서로 그 조정 분쟁일 텐데. 예, 그래서 조정이 안 되면 이제 최종 결정이 나면 예. 그 감액의 의사 표시가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예. 소급해서 감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래서 더 받은 게 있으면 이제 부당이도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아직 다 못 받고 있으면 이제 받는 것은 그 최종적으로 법원이나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그 금액만큼만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뭐 지진 같은 재해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주로 합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도 장사가 안 되는 또 자영업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이제 변동이 됐을 때에 그게 영향을 줘가지고 이제 그 상가 임차인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이제 그렇게 감소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네. 뭐 단지 영업이 잘 안 됐다는 걸 갖고 이 제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이제 재난 상황 같은 경우도 있겠고 또 맞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임대인이 이제 많이 부담하게 됐다든가 임차인이 많이 부담하게 됐다든가 뭐 이런 이제 상황들이 있을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캐나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요즘에는 임대인 월세 못 내더라도 쫓겨나서는 안 된다는 법을 최근에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던데 우리도 이런저런 좀 법적인 정리를 좀 해놔야 되겠다는 말씀이군요. 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행정적인 조치 같은 걸 좀 하자는 것이고요. 예. 지방자치단체들이 좀 이렇게 방임적인 행정을 한다라는 좀 비판들도 있어서 어쨌든 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니까 조정의 기준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예. 그런 게 안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런 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예, 법무법인 위민의 김남근 변호사였고요.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